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해 바닷바람은 짭조름했습니다. 고기 비린내와 소금 냄새, 젖은 밧줄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가 바로 연우가 나고 자란 폭우의 냄새였죠. 서해안에서 손꼽히는 큰 나루터였습니다. 새벽마다 돛담배가 줄지어 들어왔고 짐을 맨 상인들이 좁은 나루길을 메웠습니다. 그 폭우 언덕 위에 제법 번듯한 객주집 한 채가 있었죠. 연훈의 집이었습니다. 연훈은 그 집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박객주는 그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부 하나도 반드시 바른 글씨로 적었고 어린 연우 곁에 앉아 붓 쥐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죠. 어머니는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높이는 일 없이 늘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시절이 연우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갔습니다. 연우가 12살 되던 해였죠. 그로부터 2해가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객주 살림은 하루아침에 기울었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새 아내를 들였습니다. 마씨였습니다. 마씨는 친딸 채령을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채령은 연우보다 1살 위였습니다. 들어온 지 사흘도 되지 않아 마씨는 살림 열쇠를 허리에 찼습니다. 그날부터 연우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채령은 아침마다 단장을 했습니다. 비단치마를 골랐고 폐물을 만졌습니다. 폭우 부잣집 자제가 지나가면 문가에 나와 슬며시 웃기도 했죠. 그 사이 연우는 창고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쌓인 먼지를 털고 빗물에 젖은 장부를 한 장씩 펼쳐 말렸습니다. 찢어진 문서는 손수 종이를 덧대어 꿰맸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마씨는 연우를 부를 때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째라 불렀습니다. 채령은 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라 했습니다. 연우는 그 말에 익숙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버지가 남긴 서책을 펼쳤습니다. 낡아서 표지가 떨어진 책이었습니다. 글자를 짚어가며 읽다 보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둘째도 허드레질 꾼도 아니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의 옛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자신만은 그 값어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객주집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 나무 아래서 장부를 펼치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나무 아래 낯선 사내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팔뚝이 굵은 사내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죠. 객주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문패도 달려 있었고 창고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마씨가 살림을 쥔 뒤로 비단과 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채령의 폐물 상자는 해마다 두꺼워졌고 마씨의 친척들은 노름 빚을 객주 이름으로 메웠습니다. 창고에 쌓이던 물건은 하나씩 사라졌고 장부에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구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사내 셋이 창고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못 갚으면 이 패는 우리가 떼어가겠소. 마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빛이 하얘졌습니다. 채령은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우는 창고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혼담이 온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군기시에서 이름을 날렸던 화포장인 집안의 외아들 서준이라 했습니다. 마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물로 건네오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새는 눈빛이었죠. 채령도 처음엔 들떴습니다. 한양 혼처라는 말에 비단치마를 꺼내 몸에 대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곧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몇 해 전 큰 불이 났다더라. 얼굴이 흉하게 망가졌다더라. 한쪽 팔도 성치 않다더라. 성정이 괴팍해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채령은 비단치마를 다시 개켜 넣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싫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못 가요. 마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마씨의 눈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창고 쪽을 향했습니다. 연우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씨는 연우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등잔불 아래 마씨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채령이 몸이 약해서 먼 길을 못 간다. 내가 대신 혼인을 치러라. 연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씨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거부하면 이 집 창고에 있는 서책들을 팔 수밖에 없다. 어머니 제사상도 더 이상 챙기기 어렵겠고, 연우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담긴 책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떠올랐습니다. 반항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잃게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씨는 그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혼례 준비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번갯불처럼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씨는 원래 채령을 위해 맞춰두었던 혼례 옷을 꺼냈습니다. 치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채령보다 어깨가 좁고 키가 조금 더 큰 연우에게는 소매가 짧고 허리가 헐거웠습니다. 그래도 마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느질로 대충 줄이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얼굴은 너울로 끝까지 가리게 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마씨는 연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등잔을 사이에 두고 마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집에서 내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아비 제삿 날은 그걸로 끝이다. 명심해라.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뒤였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가마가 객주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채령은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안도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마씨는 가마 앞에서 연우의 너울을 한번 고쳐주었습니다. 배웅이라기보다는 물건을 포장하는 손놀림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문이 닫혔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눈이 말랐습니다.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감각이었죠. 포구 창고의 눅눅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겨울 새벽 얼음처럼 차가운 우물물도 떠올랐습니다. 이름 대신 둘째라 불리던 목소리들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어디든 그 집만 아니면 된다고요. 그때 불현듯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장마철이었습니다. 포구의 선창가 일부가 무너졌고 무너진 나무 더미 사이에 소년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좋은 옷감으로 지은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걷어내고 소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손수건을 찢어 소년의 상처를 묶어주었습니다. 소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연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묻기도 전에 어른들이 달려와 소년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얼굴도 목소리도 흐릿해졌습니다. 이제는 꿈처럼만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너울 너머로 보이는 집은 소문과 달랐습니다. 음산한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담장은 반듯했고 마당은 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공방이 딸려 있었는데 쇠를 다루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화약 냄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안채 쪽으로는 서구로 보이는 건물이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가마에서 내리며 그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사이로 낯선 감각이 스쳤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짐짝으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고 가녀린 감각이었지만 연우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풍악도 소박했습니다. 서준의 집 식구들은 말수가 적었고 연우는 너울을 쓴 채 시키는 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그날만큼은 오히려 다행으로 느껴졌습니다. 신방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촛불 2자루가 켜져 있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연우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준은 창가 쪽에 등을 두고 서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연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얼굴 왼쪽으로 불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귀 아래부터 턱선을 따라 이어진 흉터였습니다. 오른팔은 소매 안에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었고 서 있는 자세 자체가 한쪽으로 무게를 덜 싣는 모양이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처럼 깊고 조용했습니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억지로 온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주겠소. 연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평생 누군가 자신의 의사를 먼저 묻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마씨와 채령 곁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서준은 연우가 대답하지 않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소문이 많은 사람이요. 얼굴도 이렇고 팔도 성치 않소. 혼담이 올 때마다 깨진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러니 체면이나 재물 때문에 오신 거라면 원망하지 않겠소. 연우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의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흉터난 얼굴, 불편한 팔, 험한 소문.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받아온 세월이 그 짧은 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문득 자신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대신 둘째로 불리던 날들, 채령에 남은 밥을 먹던 새벽들,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에서 혼자 장부를 말리던 밤들이었습니다. 닮아 있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겪어온 멸시의 결은 같았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집 혼담의 첫 번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거절한 자리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사람의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던 것을
이제야 확인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직접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꾸짖지도 돌아가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우는 그 말의 무게를 가슴 안에서 천천히 느꼈습니다. 쫓겨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의 눈에는 분노 대신 낯선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오래전 선창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소년의 눈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 한쪽에 놓인 작은 서안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서책 한 권과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가장자리에 작은 매화 무늬가 수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연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연우가 알고 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장마철 선창가에서 다친 소년의 팔에 묶어주고 다시는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선창에서 나를 꺼내준 사람이 당신이었소. 연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흐릿하게 떠올렸던 기억이 한꺼번에 선명해졌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던 소년, 겁에 질렸지만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어른들에게 이끌려 사라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뒤로 연우를 찾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복잡했고 화포 작업 중 사고가 겹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번 혼담이 들어왔을 때 상대 집안의 내막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객주집 둘째 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팔은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도 소문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흉한 소문을 세상에 흘렸습니다. 재물과 집안을 탐내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떠날 사람이라면 먼저 떠나게 두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객주집에서 가장 조용히 견디는 사람이 온다면 그건 하늘이 다시 준 인연일지 모른다고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이었습니다. 평생 눌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은 무릎을 낮췄습니다. 연우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려 한 것이 아니오. 이번만큼은 거짓 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연우는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가까운 시간을 건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것이 누군가의 손에 고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먼저 가슴에 닿았습니다. 서준의 집에서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우는 말을 아꼈고 움직임도 작게 했습니다. 친정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오래 배워온 탓이었죠. 그런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우는 안채 한쪽에 쌓인 문서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습기에 눅눅해진 종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자리를 잡고 앉아 한 장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것은 그늘에 세워 말렸고 순서가 뒤바뀐 장부는 날짜를 짚어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어머니 윤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녁 무렵 윤 씨가 연우를 불렀습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윤 씨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채령이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연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 씨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들추지 않은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됨은 며칠이면 보이거든. 연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마 씨는 연우를 쓸모로 보았고 채령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판단보다 먼저 기다림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우는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던 손이 조금씩 넓게 움직였습니다. 공방 하인들의 식솔수를 파악해 끼니 배분을 고르게 했습니다. 창고 물목장부를 다시 썼습니다. 항목이 빠진 자리는 날짜와 수량을 되짚어 채워 넣었습니다. 아버지 객주에서 몸으로 익혀온 일들이었습니다. 서준이 그 장부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공방 쪽에서 도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군기 설계와 관련된 문서였습니다. 보관 방식이 엉켜 있소. 어찌 보면 좋겠소. 연우는 도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의 결을 살폈습니다. 습기가 스민 부분과 잉크가 번진 자리를 짚었습니다. 문서마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묻고 자주 꺼내는 것은 앞에 두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서준은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끄덕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란히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날 밤 서한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친정에서는 글을 읽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는 것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몸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포구에서 한양까지 객주집 둘째 딸이 화포장인 집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마 씨가 그 소문을 들은 것은 가을이 깊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 씨와 채령이 서준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은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채령은 곱게 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마 씨는 눈가를 붉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 씨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우야, 어미가 왔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구나. 연우는 마당 가운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었다고 해도 건드리면 다시 욱신거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머무는 동안 마 씨의 본색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에는 집안을 둘러보며 재물을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저녁 마 씨는 연우를 따로 불러 방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채령이 대신 시집 온 것을 세상에 알리면 이 집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조용히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아라. 채령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댁 어른들한테 다 말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디 두고 보시죠. 연우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청으로 나오세요. 마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령은 비웃는 눈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 씨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하인 둘이 문서 꾸러미를 옆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나왔습니다. 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문 속의 사내와 눈앞의 사내가 달랐습니다. 절름발이도 아니었고 흉물도 아니었습니다.
흉터는 있었지만 자세는 곧았습니다. 눈빛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서준은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문서 꾸러미가 펼쳐졌습니다. 객주 재산을 빼돌린 장부였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허위 혼담의 정황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포구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연우가 새벽마다 혼자 창고를 쓸었다는 것, 이름 대신 둘째로 불렸다는 것, 끼니를 굶은 날이 있었다는 것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씨는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채령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벌인 것은 흉터난 사내가 아니었소. 끝내 당신들보다 더 귀한 사람과의 인연이었소. 말이 끝난 뒤 대청은 고요했습니다. 마씨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패가 한순간 사라져버린 자리였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간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빈문서 위조와 재산 탈취 혐의였습니다. 마씨와 채령은 폭우로 돌아갔습니다. 올 때의 기세는 없었습니다. 연우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오래 짓눌렸던 것이 천천히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관아의 판결이 남아 있었고 포구에는 아직 아버지의 이름이 걸린 일들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의 판결은 이른 겨울에 내려졌습니다. 마씨는 재산 횡령과 혼사 사기, 협박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채령도 공범으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며 혀를 찼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설마 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우는 판결 소식을 서안 앞에 앉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앓던 것이 마침내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씨가 끌려가던 날 연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씨는 연우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연우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버린 건 당신들이지만 결국 저를 살린 것도 그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악다구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마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연우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준은 다시 관의 기술 자문으로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포 설계와 군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곁에서 장부와 기록을 맡았습니다. 서준이 도면을 펼치면 연우가 문서를 짚었습니다. 서준이 수치를 말하면 연우가 받아 적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손발이 맞았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봄날 포구에 잠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연우는 나루터 끝에 잠시 섰습니다. 예전에 새벽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차갑고 어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새 종이를 넘겼습니다. 서준의 소매를 다정히 여몄습니다. 봄볕 아래 아이의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사람의 값은 얼굴이나 소문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책임감이 쌓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버려진 둘째 딸이라 불리던 연우는 그것을 가장 느리고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폭우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우의 머리카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손수건처럼 돌아올 것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